네, 그럼 이번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제 미국 대통령 이 선거에 자국 대통령 선거만큼 관심을 갖잖아요. 일단 뭐 다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미국 대통령의 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네, 1월 20일 날이죠. 정오에 취임하는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6개의 왕관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세계 다른 대통령보다도 파워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상을 보면요. 헌법상 보면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고요. 또 군 최고 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입법의 지도 권한이 있는데요. 뭐 법령을 만든다든지 의회로 하여금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이런 권한 외에도 집권당의 실질적인 당 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트럼프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부시 패밀리가 공화당의 적장제였습니다. 이제 트럼프 왕국을 만들면서 워낙 저항들이 심하니까 인사권을 발동하기도 했고요. 또한 애리조나의 맥케인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안에 발언이 셌기 때문에 이를 상당히 공격을 했는데 맥케인 상원 의원이 돌아가시면서 트럼프를 초청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애리조나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강했던 게 이번에 공화당을 찍지 않았던 이유가 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회를 대표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통상이라든지 재정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달러와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세계 경제가 미국의 성장 동력에 의존하는 한 미국의 대통령 권한은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좀 상식적으로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좀 알아보죠. 네,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지냈고요. 1942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취임하면은 77살이 되십니다. 당선이 되면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되고요. 동부 펜실베니아 주에서 출생을 했고 4형제 중 장남입니다. 또 어린 시절에는 상당히 말을 좀 더듬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들에서는 법률가로 키우려는 욕심이 컸었고 현재 법학 박사 학위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건 28세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뉴캐슬 카운티의 의원 생활을 하다가 2년 뒤에 상원에 선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아무래도 이때 본인 부인과 1살짜리 딸이 교통사고로 잃게 됐고요. 두 아들도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때 현재 있는 질 바이든 여사하고 만나서 1977년도에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또 의원 시절에는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문제에 좀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구 기후 보호법을 도입하기도 했고요. 또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18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여성과 관련된 아마 획기적인 보호법들 이런 것들이 추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통령 시절에는 오바마 케어법 그리고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내놨고요. 이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코로나라든지 사회 분단 현상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일단 선거 막판까지 흑색선전이라고 터부시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치매 논란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잘 먹혔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말 실수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했던 말도 계속 반복을 하고요. 또 이름을 자주 까먹는 것은 치매 초기 증상인데 현재는 좀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전이만 안 되면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2기 정부와 관련해서 이제
선인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부통령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4년 임기 중에서 3년 차에 들어가면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가장 큰 약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여성, 흑인 여성이잖아요. 그 흑인 여성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뭐죠? 그 부통령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되게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정부야 또 그 경찰 개혁이라든지 검찰과 관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개혁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그 현재 그 대통령 선거 때 마리아나 합법화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약물 중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나 아니면 저기 대마초 같은 경우에도 뭐 합법화 시키는 논란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미국 사회는 완전히 분열된 거 아니냐. 정말 뭐 민주당과 공화당 뭐 흑인과 백인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튼 사회가 분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사회적인 이런 분단 현상은 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뭐 세계화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흐름을 보면은 현재는 K자형 경제 그 발전 형태입니다. 뭐 V자형이라든지 W자형, 나이키형은 들어봤는데 K자형은 지금 새로 생소한데요. 그만큼 잘 나가는 그 지역, 또 잘 나가는 그 업종이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서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들 그리고 항공 산업들 이런 쪽은 계속 잘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굴뚝 산업들 그리고 그 서비스와 관련된 그 저임 직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화이트 칼라 같은 전문직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지만 현재는 코로나 그 이전을 나머지는 회복이 지금 못 된 상태인데 이런 그 굴뚝 산업이라든지 저임금 종사자들이 미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레저 산업도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 이런 분단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부부간에도 서로가 종교가 다르면 살 수가 있는데 정치적 이념이 다르면 이혼이 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런 이념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가정 내 대립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서 뭐 여성들 특히 친구들 사이에 헤어지는 사태들이 많은데요. 미국인들의 10%는 이런 트럼프로 인해서 심각한 가정의 싸움, 이혼을 경험해 봤고요. 밀레니엄 세대들이죠. 제 또래보다 젊은 30대에서 40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35%가 인간 단절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간의 이별도 하게 되고 애인 간에도 헤어지기도 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를 추정하는 QAnon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음모론자들이 있는데요. 백일 우월주의자들입니다. 남자들은 케빈이라고 부르고요. 여자는 카린이라고 부르는데 뭐 두건을 쓴다든지 외건형 차에다가 총기를 설치한다든지 자신들이 SNS를 통해서 집단 의식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미국의 미시간 주에 있는 휘트머 여성 주지사를 납치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단체가 울버린 왓츠맨이라고 하는데 영화에서 많이 본 울버린. 예. 그래서 이렇게 현재 양당 간의 진영 논리가 미국은 모든 것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양당 간의 폐해로 인해서 미국 안에 제3정당이 들어서야 된다는데 이런 주장이 목소리가 있지만 제3당이 들어선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 대통령 간의 대선이 치러졌던 92년도인데 로스파로가 이제 그런 대표적으로 백만장자가 나오면서 보수파를 갉아먹고 이 때문에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미국 양당 쪽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나오는 것을 상당히 견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런 분열상을 치료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아주 이 분열된 사회를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소득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오래 쌓아온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규칙이죠. 헌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경기장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매너가 있어야 되는데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규범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사회를 보고 대선 상황을 보면 이런 규범이 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규범이 깨졌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그 분국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고 정당한 이런 그 분국화 현상을 현재는 계속 초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남의 의견,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경청하는 그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 이런 규칙들은 아무래도 백인 기독교층을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국화 현상은 90년대 들어서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그리고 백인의 인구 비율이 현재 2025년도 되면 50%가 밑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화당을 지탱하고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층이라든지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저항력 백인들 같은 경우에 자신이 태어난 미국 그리고 교육을 받았던 미국에서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런 의식 때문에 정당 간의 이런 그 양극화, 분국화 현상이 상당히 심해질 수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정치인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역사회만큼이나 갈등처럼 미국 사회의 이런 정당 간의 분국 현상은 미국이 넘어야 될 문제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아직은 이제 확정이 안 됐지만 이제 승자가 확정이 되면은 다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갈 것이냐, 랠리를 펼칠 것이냐, 아니면 뭐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불확실한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그냥 랠리를 갈 것이냐 의견이 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식시장이 가장 환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트리플 블루가 될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뒀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희박해졌다는 거죠. 대신 이제 시나리오 이제 2 부분인데 바이든 대통령 또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됐다는 겁니다. 뭐 이런 측면을 보면은 공화당이 절대 다수당은 아닙니다. 48석 정도를 그 취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정 정책과 관련된 뭐 10조 달러 정도의 정책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고 달러 약세를 부추길 수 있고 뭐 미국 국제 시장을 폭락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화당이 적절하게 제어를 해준다는 점에서는 주시장이 더 반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투표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개표 작업이 지연되는 혼란이라는 겁니다. 뭐 현재 그 펜실베이니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투표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투표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2주, 3주 여기에 그 소송까지 들어갔을 경우에는 실제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양당 간의 결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뭐 양당 간에 현재는 뭐 이의 제기도 있었고요. 소송전이 지금 2중, 3중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나리오가 됐을 경우에는 주시장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도 쏟아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미국 사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분단 현상이 가지 않도록 사회적인 조정 장치가 있고요. 또 당 원로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이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자신이 자기 그 발등을 찍는 이런 그 악수는 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지면은 미국을 떠난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떠나는 것보다는 그 멜라니아 여사하고 이혼하는 게 더 급선무고 재산 분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떠나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제를 가장 역점을 둬야 될까요? 아무래도 4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공중보건과 관련된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게 보급하고요. 마스크 보호뿐만 아니라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전후 최악의 실업률이 문제가 되는데요.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소매업이죠. 소위 말해서 뭐 디지털화 시킨다든지 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그 재고 관리를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을 분열시켰던 인종 간의 갈등이라든지 형사 사법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미국에서는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성률이 백인들보다 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경찰의 폭력 문제와 관련된 뭐 구조적인 개혁 문제가 이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계에서 미국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데 미국 제일주의를 너무 우선시하다 보니까 뭐 관여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다시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뭐 수출 시장과 관련된 개척 문제도 앞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사회와 관련된 분열을 치료한다면 바로 경제 문제로 들어가고 이거와 관련해서 증세 문제도 논의가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내년 그 하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주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현되긴 상당히 그 거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가장 그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관심이 있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뭐 그 미군 주둔금, 분담금 문제라든가 뭐 이러저러한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과연 이 국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바이든 후보라면. 예. 네, 뭐 세계 경제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한다면 불확실성도 없다는 거죠. 또한 정권 교체, 그러니까 세계 패권 교체에 따른 스트레스도 없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갖고서 세계 패권을 주도한다면 뭐 주시장도 좋을 수가 있고요. 가장 안 좋은, 그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미중 간의 패권이 계속이 되면서 신냉전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냉전이 지속되면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계속 압박 강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뭐 주변국인 한국에는 결코 좋은 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G0의 혼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요. 누구도 세계 패권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빠지고 미국이 힘을 잃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강대국 간의 우발적인 그 충돌이 어떤 상황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대만 해협 문제, 홍콩 문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시장에서 가장 싫어한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거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느 잡지, 시사 잡지 그 사진을 보니까, 표지를 보니까 그 조용히 웃고 있는 시진핑 그 사진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당히 기분 좋은 이런 것으로 또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 예.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대국인 만큼 이번 그 오중전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요일 날 그 방송에 내보냈는데요. 내보내면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중국도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과 맺고 싶다는 아주 속내를 그냥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국의 일방주의라든지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 그 중국 공장을 이제 세계 제조 허브로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을 위해서 뭐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중국 표준 2035를 썼는데 미국의 그 제재로 인해서 언더독 사항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뚫기 위해서 2035년까지 중국은 국내와 국제를 두 개의 순환을 묶어서 함께 발전하는 쌍순환 경제 발전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근데 쌍순환이라는 것은 내수도 밀어주고 또한 그 해외 부분과 관련해서도 같이 성장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법은 그 전지전능한 보이는 손 그 중국 정부가 수요인 그 중국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그 AI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켜주고 공급과 관련된 혁신주도 디지털과 관련된 산업 고도화 정책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하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나와서 국제 표준을 갖고 세계와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국 내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발전의 한계를 언젠가는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좀 약간 위협적으로 보였던 게 거기 밸류 체인을 내부에서 중국 내에 다 만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그게 나중에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지금 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상하이에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요. SMIC도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현재 SMIC가 쓰고 있는 게 12나노미터 그리고 뭐 14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2나노를 준비하고 있고 3나노와 관련된 양산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그리고 ASMR 쪽에 노광 장비와 관련된 그 첨단 장비들을 갖고 와야 되는데 미국이 견제로 이것을 갖고 올 수 없는 상태에서 구형 제품들만 계속 만들어낸다면은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첨단과 관련된 제품을 못 만들고 통신과 관련된 그 표준을 정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발전의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첨단 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방국과 함께 계속 압박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런 정책들 그리고 투자주대 정책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정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네, 그렇군요. 뭐 중국으로서는 뭐 35년까지 하여튼 확 치고 올라가 보겠다는 계획인 건데 이렇게 쉬울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같이 중국 제품이 좋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뭐 따봉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도 같이 다 써야 되는데 현재 중국만이 갖고 있는 표준 그리고 중국 블록인 그 레드 블록 그리고 서방 블록인 그 블루 블록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누가 그 레드 블록에 있는 그 기술을 쓰겠느냐는 문제는 앞으로도 곰곰이 중국 정부가 곱씹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좀 바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하고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가장 그 대중국 강경론자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든지 국제주의 그리고 세계 지도자의 지위를 계속 강화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전의 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국제 질서를 스스로 파괴시켰고요. 동맹국과의 관계도 법과 질서를 좀 파괴시켰고 또 무한 경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령인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뭐 세계의 그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부활을 호소해도 세계가 과연 따라올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불법 이민자 문제, 코로나 문제, 사회 격차 문제, 인종 문제 내부적으로 지금 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동맹국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세계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 초에는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 틈을 중국이 노리고 계속 1대1로 관련된 산업들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SOC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새로운 그 SOC 산업 그리고 5G를 도입된 새로운 SOC 산업과 관련된 진출했을 경우에 과연 미국이 어떻게 막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바이든 후보도 그 2030년까지인가요? 그 탄소 제로를 선언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탄소 제로와 관련해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규모 투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린 그 뉴딜 정책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 보면은 석유 산업이라든지 화석 연료를 쓰는 산업이 워낙에 기득권이 상당히 강하고요. 노조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그 반대를 뚫고 바이든이 자신의 주장을 계속 그 주장할지 그리고 상원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승인해 줄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그 오중전회에서 중국 시진핑도 얘기한 게 그 에너지, 그린 에너지에 대한 개발 문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 자동차와 관련돼서 이제 그 설정 목표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가솔린과 관련된 자동차, 디젤과 관련된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제로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와 관련된 기술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또한 그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깔아주냐 문제인데 이 인프라 시설을 깔더라도 국제 표준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생산 효율 그리고 투자 효율이 나오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뭐 중국도 우리도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로 확실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좀 노력 또 기술적인 진보가 더 있어야 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히토류가 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히토류와 관련된 뭐 세계적인 그 갈등 관계는 앞으로 세계 발전에는 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한국도 이 뭐라 그럴까 진보와
보수 간의 그 갈등이 심하잖아요. 서로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서로 상대방을 폄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보수 쪽 진영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친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거부 반응을 좀 보였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바랬었나요? 네, 뭐 중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선호하죠. 온화한 인품이고요. 뭐 카리스가 없다는 것은 대중국과 관련해서는 이전과 같이 강경한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의 뭐 류어 부총리를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했을 경우에는 딜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유연성을 발휘해 주는데 워낙 바이든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 같은 경우는 원칙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었던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국제 질서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미국의 그 신인도로 떨어뜨리고 신뢰도로 떨어뜨리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인 가만만 있어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그 바이든에 대해서 다시 국제 질서로 쓰고 미국이 동맹국과 같이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껄끄러운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 담당자들은 트럼프를 계속 선호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 코멘트를 못 달도록 그 인터넷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 주석의 임기가 2022년 가을이면은 새 임기가 상기가 시작되는데 독재로 간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4년마다 바뀌면서 독재가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그 정치 시스템과 관련해서 비판이나 토론을 못하도록 그 신문들도 논평을 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중국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현재 제가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거기는 이게 이거 잘 물러났어. 아니, 4년 더 해야지. 이런 논의 자체가 그 임기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그 압박감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주주의와 세계화 이런 한꺼번에 가질 수 없는데 중국 민주주의 자체가 없으니까 조금 그 운신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나 바이든 이것도 또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리는데 어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가요? 남북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답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더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상 그 2기 출범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그 자신이 임기 동안에 미국의 그 위상이라든지 현재 국제주의와 관련해서 다시 틀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트럼프와 같이 계속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전보다는 좀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펜타 플러스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맷집이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핵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톱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해서 소위 말해서 하향식 외교를 하면서 비핵화를 했지만 현재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이죠. 실무자들이 협상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최종 안을 갖고 오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2차 TV 토론에서도 북한이 분명하게 로드맵을 갖고서 비핵화 그리고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하라고 해결하지 못하면 협상 테이블을 안 나가겠다고 할 정도로 원칙론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북한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걸 상당히 바라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북아의 하나의 그 변화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바이든이 되면은 뭔가 친중 그리고 뭔가 더 우리에게 좀 불리한 어떤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더 중국 입장에서는 더 괴로울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미국 대세는 미국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또 중국의 사드 이상의 어떤 보복을 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데요. 딱 선을 이렇게 거놓고 미국과 중국이 이 선을 넘어오면 제재를 하겠다는 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을 넘지 않고 선 위에서 계속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한쪽으로 붙으라는 거죠. 이제 분국화되고 이제 그 다른 쪽으로 붙으면은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계속 줄타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상당히 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도 아마 이 문제도 B 플랜으로 갖고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중국하고의 이제 예. 관계가 심각해지면 사드 때도 힘들었는데 이게 뭐 그 이상이죠 지금은. 뭐 당장 뭐 군산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중거리 그 미사일 배치를 시킨다고 하고요. 각종 전략 자산들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F-35도 미국이 직접 미군 그 비행기들이 들어온다면은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해지고요. 중국은 2025년까지 제1도련선, 제2도련선까지 책정된 선을 넘어왔을 경우에는 우리와 전쟁으로 치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인데 미국은 보라는 듯이 한국에 군함을 배치해서 바레만까지 들어가서 실제 그 군사 운동을 했거든요.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중국해에서 뭐 군사적 충돌이 국지적으로 일어날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강대국 간에는 전쟁은 일어나기는 힘듭니다. 근데 다만 우발적으로 그 중국의 그 함장이 저쪽에서 공격할 것 같으니까 자위권을 발동을 해서 내가 함포로 쐈을 경우에는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대만과 관련해서 양안 해역 같은 경우는 아주 좁습니다. 폭이 그 550km 정도니까 이 좁은 틀 안에서 항공모함이라든지 중국 군함들, 상륙정들이 뒤에 엉켰을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봤던 미중 관계는 그 미롤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제 화웨이 제재 사실 큰 화두였었는데 이것도 뭐 변함은 없겠죠. 더 강경하게 간다고 하면은. 네, 뭐 화웨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 제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 안에 특히 민주당이라든지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동맹국에 너무 그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안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현재 그 미국 정부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미국의 인들의 그 일상생활까지도 보안 대상이냐는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민생용품 제품과 관련해서 조금 그 해킹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해킹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고요. 동맹국의 화웨이 통신 제품을 전부 걷어내라고 하는데 동맹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기가 아니냐. 또 경쟁력이 있는 외국 제품들, 워낙 싼 제품들을 못 쓰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 통신 회사들 같은 게 경쟁력이 있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뭐 캐딜락 같은 경우도 저도 좀 몇 번 타봤는데 금세 고장이 나더라고요. 픽업 트럭도 그렇고 이제 안 산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동맹국과의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급한 민생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문제들이 해결한다면 이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그 서로 패권을 위한 지키기 위한 이런 전쟁 이것이 언제쯤 이 변화를 맞게 될까요? 중국에 대한 대중 정책이 미국에. 네, 아무래도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제일주의 정책은 이제 조금 들어가더라도 중국이 신장 위구르 문제라든지 종교 문제 그리고 위에나 문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이 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경고를 하고 그래도 들지 않으면 동맹국가 압박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진짜 압박이 아니라 강제하는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미국의 목표는 중국 정권의 그 교체입니다. 이 때문에 동맹국과 아무래도 앞으로 의견 조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GDP의 60% 정도 올라오면 어떤 나라든지 패권을 넘기는 적이 없고요. 또한 그 인종이 다르고요. 또한 이데올로기도 다르고 집권 체제도 다른 나라에게 순수하게 패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했지만 그때는 뭔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단독적인 행동에 의한 불확실성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 변수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다고 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어떤 대중 압박을 하게 되면은 아주 강하지만 예상 가능한 그런 압박들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자신도 이제 미국과 같은 힘을 갖고 경제 규모도 됐으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그 대우해달라는 거죠. 미국은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에는 자존심을 건 진짜 싸움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주시장은 항상 이를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그 지금처럼 우리가 그 중간 선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지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쪽의 보복을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래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정권 인수까지 75일 정도 남았는데요. 75일 동안에 뭐 각종 참모들이 이제 새로운 정책안들을 발표할 거고 매일같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겠지만 이쪽은 신선 싸움처럼 새로운 정책을 해서 미국인들의 그 환심을 살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와 관련 조금 더 4년 동안 어떻게 미국이 변할지 지금부터 이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그 밤에 일어났던 그 대선, 그 투표, 그 선거 결과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참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한번 또 우리 조영천 소장님과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정말 오리무중이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럴까 정말 정말 앞으로 정말 몇십 년 내에 또 이런 분이 나올까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정말 그 독특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여러 가지 경제, 사회, 그다음에 외교 이런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조영천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